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날 기상청에서 구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시험이 3월달에 있는 시험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이 계속 밀리면서 비로소 7월 11일 날 기상직 구급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기상직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오늘 풀이해볼 문제는 바로 기상학개론인데요. 참고로 기상청에서는 상업적인 용도로 절대로 출판이나 복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영상은 상업적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 않고 어차피 제 채널은 아직까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를 풀이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대기화학이었습니다. 지구 대기 성층권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N2가 곧 질소이고 O2가 산소, O3는 오존,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층권 하면은 우리는 오존층을 떠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3번으로 고르겠지만 실제로는 답은 1번입니다. 그 이유는 오존층과 관계없이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바로 질소는 78%, 산소는 21%, 그 외에는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층권에 있는 오존을 다 합쳐봐야 그래봐야 1%도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양이어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질소가 제일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가지고 3번에 함정 없이 바로 1번을 찍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1번 문제는 가장 쉬우면서도 약간 오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다소 길었는데요. 바로 엘니뇨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엘니뇨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열대 태평양의 동풍이 강해지면서 페루연안의 용수류가 강해진다. 혹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연무와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리을은 타히티 동쪽 남태평양 해역과 호주 다윈 서쪽의 인도양 해역 사이에 해면 기압 차이가 증가하면서 남방 진동 지수가 커진다가 바로 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엘니뇨라는 것은 열대 동태평양 지역의 용성이 약해지면서 그 지역의 수온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기억에서는 페루 연안의 용수류가 약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 설명이어서 오답.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용성이 약해져가지고 수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은 원래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은 이쪽에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무역풍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내려야 할 비가 죄다 이쪽으로 쏠려가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디귿 또한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리을이 좀 헷갈렸을 건데요. 바로 남방 진동 지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의 기압, 즉 여기에서는 수온이 증가하면서 상승류가 있음에 따라 당연히 해면 기압이 감소하는데요. 해면 기압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쪽과 이쪽 간에 여기도 원래 저기압이고 원래 여기가 고기압이어서 이렇게 동서 간에 기압차가 생겨야 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곳에서도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타히티 부근과 동태평양 부근 간의 해면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방 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보임에 따라서 리을은 답이 오답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2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는 대기 오염 기상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어 조절이 과연 무엇인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연소 과정이나 화재로 발생한 블랙카본은 주로 태양빛을 산란 또는 반사시켜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에어로졸 중에서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과 가장 유사한 크기 분포를 가지는 대핵은 대기의 시정이나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 등에 영향을 미친다. 3번은 잘 침착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대기 중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구름의 응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졸의 크기 범위는 0.1에서 1 마이크로그램 미터이다. 4번은 다량의 에어로졸이 구름 내로 유입될 경우 액체 수 함량이 일정한 조건에서 구름 방울의 크기는 작아지고 수농도는 증가한다는 것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인데요. 먼저 1번 우리가 아는 블랙카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검은 탄소인데요. 검은 탄소는 검은색 때문에 당연히 태양빛을 반사가 아니라 흡수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반사를 보자마자 이게 틀렸다라고 바로 제낀 다음에 1번이라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2번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파장의 크기를 가진 입자는
산란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태양 광선이 내리쬐고 있을 때 워낙 작은 입자가 있게 되면은 이것이 미산란 혹은 레일리 산란을 발생시키면서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워낙 이게 가볍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되지 않고 계속 분류하면서 체류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은계력의 크기는 대략 0.002cm 정도라고 제가 책에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는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구름 안에 에어로졸이 많게 되면은 한정된 수증기 안에서는 만약에 수증기는 일정한데 에어로졸이 많게 되면은 이것들이 죄다 이걸 빨아먹으면서 개수는 많은데 크기는 대략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는 감소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더 많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는 다소 특이했던 문제인데요. 바로 응용 기상 분야였습니다. 청천난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래 청천난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난류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불고 혹은 햇빛이 매우 강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청천난류라는 것은 지상이 아니라 상층에서 맑은 날씨에 생기는 난류로 항공기의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천난류 뜻은 바로 맑은 날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기류인데 이러한 청천난류는 산악지대에서 기류가 급변하면서 즉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공기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제트기류가 지나갔을 때 여기가 매우 바람이 강하고 지상의 바람이 약해서 연직시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연직시어 차이로 발생하는 것도 역시 청천난류입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바로 기상역학 문제였는데요. 자연 좌표계 상에서 대기가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 수직 성분 운동 방정식이 아래와 같을 때 완성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좌표계 상에서의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아는 관성풍이라는 것은 기하 경도력 없이 전향력하고 원심력이 평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므로 여기서는 기하 경도력은 자동으로 삭제해서 R분의 V 제곱은 마이너스 FV가 됨에 따라 여기 V는 약분이 되어서 R은 곧 마이너스 F분의 V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번 보기는 정답. 그리고 관성풍의 관성원의 주기는 위도의 함수인데요. 여기서 관성력 속에서 공기덩어리가 이동하면서 그리는 원 자체가 관성원이 되는 설명인데 만약에 이게 위도 변이가 작을 때는 근사적으로 원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상교과상에서는 당연히 관성풍이라는 것은 위도의 함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번 설명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성풍이라는 것은 굳이 중위도, 저위, 고위도가 아니라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여기서 제껴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관성풍이라는 것은 이거는 암기가 필수인데요. 코릴리 힘과 원심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바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바로 구름 물리학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밑줄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고른 것인데요. 물은 대체로 0도 이하에서 얼기 시작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은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 중의 구름은 영하 40도까지도 물방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역이라고 한다. 이 기역이 영하 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기 위해서는 니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0도 이하이지만 얼지가 않는다. 이는 곧 관행각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포화라는 용어를 곧바로 제낀 채 일단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먼저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은계력이랑 빙정액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은계력이라는 것은 헤엄 입자나 먼지 등등과 같은 그냥 물방울, 즉 액체가 응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빙정액은 말 그대로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석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사실상 은결액하고 빙정액은 서로 같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영하 40도 즉 0도 이하에서 빙정설을 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나마 가까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빙정액이 정답이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결액과 빙정액 중에서 많이 혼동되었겠지만 은결액은 대부분 그냥 온난화 같은 충돌 병합설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에서는 주로 빙정핵이라고 암기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대기 대순환 문제였는데요. 바로 헤들리 딱 봐도 이거는 헤들리 세포구나 라고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A라는 것이 대체 어떤 세포이고 어떤 식이냐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일단 딱 봐도 페르셀은 여기이기 때문에 페르셀이 있는 3번, 4번은 바로 짓게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체 여름이냐 혹은 겨울이냐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헤들리 순환이란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에서 전염력에 의해서 하강하는 것이 바로 헤들리 순환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중심이 있으면은 여기 중심에서 하강, 상승한다고 외우겠지만 실제로 중심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이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상승 구역이 어느냐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여름이라면은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중위도 하강해야 하므로 이곳에서 상승 기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은 남반구로 좀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보기에서는 현재 남반구에 있고 적도하고 저위도 부분에서 상승하는 기로가 있고 중위도에서 하강하는 기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중심이 지금 남반구에 있어서 겨울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여름철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는 바로 태풍인데요. 이 문제는 이상하게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태풍에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인데요. 이거는 딱 봐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태풍은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혹은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 효과가 없는 적도에서도 쉽게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수평 구면을 갖고 있는 대규모의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에 따라 강도가 부여된다는 것이 바로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태풍 앱을 보다 보면은 온대 저기압 혹은 TD라는 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혹시 태풍도 온대 저기압인가? 라고 1번을 찍는 분도 종종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태풍은 전선이 없는 순환성 저기압이고 여기 있는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는 온난 전선, 남서쪽에는 한랭 전선이 있는 경합성 저기압점을 알아두셔서 1번은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는 것은 보통은 저희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도니까 생기겠네 라고 쉽게 이해하겠지만 실제로는 적도에서는 전압력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회전력이 없습니다. 따라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는 적도가 아니라 북위 5도부터 남위 5도 사이에 즉 회전이 조금 발생하는 그 저위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 하면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매우 세니까 대규모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태풍이라는 존재는 일교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라는 점을 제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건조한 날 대기 중에서 에어로졸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인데요.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기가 안정할 때, 풍속이 약할 때, 지표면 근처에 기온 역전이 있을 때, 아니면 대기 혼합이 강할 때인데요. 이것이 4개가 보기였다면은 우리가 보통 경험한 미세먼지는 바람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대기가 매우 안정할 때 생겼는데 대기가 매우 안정하다는 것은 곧 기온 역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은 정답이 되고 참고로 리을, 대기 혼합이 강하다는 것은 곧 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매우 강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입자가 아주 멀리 잘 확산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일사가열이 있게 되면은 이 역시 대기 혼합을 잘 일으켜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아주 쉽게 3번이라고 바로 10초 만에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계산 문제였는데요. 우선 잘 읽어보겠습니다. 남반구에서 대기 밀도가 1km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기압이 동쪽 방향으로 500km마다 5헥토파스칼씩 일정하게 감소할 때 지금풍의 방향과 속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골랐습니다. 여기서 F가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지금풍 공식은 바로 VG는 플러스 F 로분의 1 라운드 X분의 1 라운드 P였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에 곱하기 밀도는 1 분의 1 곱하기 델타 X라는 것이 500kg가 되겠고 그러나 500kg라는 것은 미터로 환산하면은 여기다가 공 3개를 더 추가하게 돼서 50만 미터라는 점을 알아두셔서 50만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1헥토파스칼 역시 10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50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잘 계산하게 되고 또한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붙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정답은 남풍, 즉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남풍이면서 10m/s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번에도 대기 대순환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였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사막이 대체로 위도 30도 지역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이 지역 하층의 편서풍지대와 무역풍대가 서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알대 고기압의 하강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대전선과 연관된 하강지류가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ITCZ가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막이 생기는 이유는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바다가 없어서 매우 건조해서 생기는 사막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고압대가 위치하는데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 하강하면서 하강기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은 구름이 모두 솟아나므로 바다가 있거나 땅이 있거나 모두 다 지상과 상층 모두 고기압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2번이라고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1번은 만약에 편서풍하고 무역풍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이 만나게 되면은 상승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오지만 이 비가 오는 구역을 바로 ITCZ라고 합니다. 여기서 ITCZ라는 것은 곧 편서풍하고 무역풍지대가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곳이어서 바로 1번하고 4번은 오답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하강기류가 있다 해가지고 3번 찍을 수가 있지만 한대전선하고 알트 고기압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한대전선은 그냥 아주 국지적인 하강기류로 인해서 아주 잠깐 동안 날씨가 맑아지는 것밖에 없지만 알대 고기압이 있게 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산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상위성 자료에서 운정 고도를 추정하기 위해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데요. 구름의 모양, 구름의 크기, 운정의 적의 복사 방출 강도, 구름의 이동을 바탕으로 추정한 풍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답을 모르더라도 그냥 모양, 크기, 풍속 가지고 이게 이상한데 싶고 3번이 약간 뭔가 좀 제법 그럴싸한 답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3번을 찍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름의 높이나 혹은 구름의 강도를 보려면은 구름이라 하는 것은 적운력을 발달하게 되면 아주 높게 발달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차 감소하고 또한 밝기 또한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구름의 꼭대기 부분에 기온을 봐가지고 이 구름의 현재 고도 혹은 두께는 대략 이 정도가 되구나, 이렇게 구름이 두꺼우면은 매우 강한 구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운정의 적의 복사 방출 강도를 통해서 이 구름이 방출하는 적의 온도를 통해서 이 적의 기온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기온을 통해서 해당 기온에 대한 고도를 구해가지고 이 구름의 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구름 물리학인데요. 이번엔 특이하게도 약간 화학적인 게 많이 나왔습니다. 기상조절 실험, 그냥 인공강우 실험 중에서 겨울철 눈구름의 씨앗으로 작용하도록 대기 중에 뿌리는 구름씨가 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다 화학식만 나와가지고 딱 봐도 요도환인데 요도환이 뭔지 몰라서 저도 처음에 4번 찍었다가 틀렸었는데요. 여기서 1번이 요도환이고 2번은 딱 봐도 소금, 3번이 염화칼슘, 4번이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저도 모르는 물질이었습니다. 어차피 인공강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요도환 아니면 염화칼슘인데요. 그래서 염화칼슘도 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요도환이므로 비교하자면은 답은 당연히 1번이 된다는 것이 답안지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요도환이라는 것이 정전기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방울 혹은 수증기나 얼음 빙정들을 죄다 흡수하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성장시켜가지고 크게 커져서 낙하하여 눈이 내리는 것이 바로 요도화원에 대한 인공광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중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춘대기역학인데요. 바로 대기의 염색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 중간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열권에서는 피부로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위도에서 중간 공계면의 평균 온도는 대륙 경계면의 평균 온도보다는 낮다. 성층권은 일반적으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여 정적 안정도가 크다는 것이 보기였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오존층이라는 것은 딱 봐도 성층권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먼저 기억은 당연히 아니라고 바로 골라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열권의 온도가 매우 높지만 공기 분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기온이 높을지언정 피부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열권에서의 특징이고, 이것이 정답이고,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이 아니라 바로 중간권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는 공기 분자가 워낙 적고 활동도 적은 뿐더러 태양 복사가 그냥 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건기면보다도 훨씬 더 온도가 낮아서 중간 건기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겠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우 쉬운 보기였죠. 성층권은 아까 봤듯이 오존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존층이 태양 복사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고도가 증가하면서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대기가 안정하다는 조건은 바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하는 기온 역전이 있을 때인데요. 이로 인해서 성층권은 매우 안정해서 날씨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대기 연력학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를 고르는 것인데요. 기온이 마이너스 10도인 극지역의 공기가 포화되어 있고 기온이 35도인 사막지역의 이슬점 온도가 0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극지역에 비해서 사막지역의 공기의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많고 적고를 고른 거겠고, 그리고 상대 습도는 높냐 낮으냐를 고르는 것이 15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 극지역에서는 영하 10도이지만 포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 사막에서는 35도인데 이슬점 온도가 0도나 되는 T-TD가 매우 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상대수라는 것은 기온하고 이슬점 온도의 기온차가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막에서는 기온하고 이슬점 온도의 기온차가 무려 35도나 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해서 상대수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그냥 온도를 가지고 보자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량이 적다는 것이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대기가 포화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영하 10도에서 포화된다는 것은 곧 이슬점 온도도 아주 높아봐야 영하 10도라는 점을 말해서 수증기량 자체는 오히려 극적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답은 15번은 수증기량은 더 적고 상대수도는 더 높다는 설명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긴장만 안 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레이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강한 대륜이 발생한 경우에 레이더가 관측한 에코의 연재 분포에서는 아주 강한 반사도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바로 밝은 띠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밝은 띠가 대체 무엇인지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16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보자면은 밝은 띠가 나타나는 것은 강수 입자의 상변화와 관련이 있다. 밝은 띠가 나타나는 것은 얼음보다 물의 유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3번은 밝은 띠가 나타나는 고도에서는 실제로 강수 강도가 강하다. 4번은 밝은 띠 하부에서는 강수 입자의 낙하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반사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보기였습니다. 이걸 보자면은 눈과 비가 갈리는 곳에서 물과 얼음 유전율 차이에 의해서 반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표출되는 그 영역이 바로 밝은 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강수 입자의 상변화, 즉 눈과 비가 갈리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갈리는 즉 상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1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물의 유전율이 더 커서 반사도가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봐도 바로 2번이 맞다고 제껴됩니다. 3번 이러한 밝은 띠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유전율 차이 때문이지, 다시 말해서 눈이 있는 상태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겉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면서 눈송이 겉으로 물막이 코팅되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물막 같은 경우에는 얼음보다 물의 유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이 물막을 훨씬 더 아주 크고 강력한 에코로 탐지하기 때문에 강수 강도가 그냥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비의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공기 저항이 큰 눈송이에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점차 무게가 증가하면서 낙하 속도가 증가하고 다시 반사도가 낮아지는 것이 밝은 띠의 특징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어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바로 로트피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가 이미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올렸던 설명인데요. 우선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입니다. 로트피파는 지형이나 비단열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대기의 중위도 지역의 열 수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찰력을 무시하면 로스피파는 발생하지 않는다
코를리 매개 변수가 위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입니다. 이러한 로스비파는 그 행성파로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진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스비파는 Z기로가 3과 만나면서 잠재와도 보존 법칙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3차원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2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은 정답. 그 다음에 대기 중위도 지역이 열수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남북 이렇게 진동하면서 저희들은 열을 고위도로 수송시키고 여기 있는 한기를 남쪽으로 수송시키는 즉 남북 간의 열 수송을 감당하기 때문에 니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귿이라는 것이 약간 좀 어렸을 텐데요. 로스피파는 상층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무시해도 돼서 디귿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체크. 일단 리을은 코릴리 매개 변수가 위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잠재와도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코릴리 힘이 점차 감소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코릴리 힘이 점차 증가를 하고 와도는 되려 여기서는 음임으로 감소 여기서는 와도는 고림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와도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로스피파는 코릴리 매개 변수 위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복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웠을 텐데요. 여기서 대기복사 법칙에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것입니다. 플랑크 법칙에 따르면은 흑체 복사 조도는 절대 온도의 함수이다. 비례 법칙에 따르면은 흑체 복사 강도가 최대가 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르면은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키르요프 법칙에 따르면은 어떤 물체가 복사를 흡수하는 파장과 복사를 방출하는 파장은 서로 독립적이라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여기서 복사 조도 즉 이리디언스라는 뜻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사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복사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온도를 구할 때는 섭씨나 허씨가 아니라 절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1번은 정답입니다. 2번에서 비례 법칙은 바로 T분의 2898이라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여기서 T가 절대 온도이므로 복사가 최대가 되는 파장은 그 절대 온도와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서 2번도 정답입니다. 3번 경우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면은 그냥 눈 감고 이는 시그마 T 다승이라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맞아서 3번도 정답입니다. 다만 여기서 4번 키르요프 법칙이란 흑자했을 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같다는 것이 바로 키르히오프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말 단어 싸움이었는데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곧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뜻이어서 당연히 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답이 되려면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야만 4번도 맞다고 할 수가 있어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19번 문제도 되게 연력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웠는데요. 지구 대기를 드문 대기라고 가정할 때 기압이 지표면 기압의 E-1배로 감소하게 되는 고도를 약 7km라고 얻어졌다고 합니다. 지표면 기압을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할 때 10헥토파스칼에 가장 가까운 고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확실치가 않지만 그냥 제가 구한 답에 의하면은 우선 여기서 드문 대기라는 것은 곧 지구대 RT라고 하는 스케일 하이트라고 하는 규모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규모고도가 곧 지구대 RT는 곧 7km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규모고도라는 것은 기압이 지표면 기압의 E-1배 감소하게 되는 고도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모고도의 두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서 계산기 두드린 결과 여기다가 7을 넣고 ln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를 바꾸게 되면은 7 곱하기 ln 10분의 1000은 32.23km가 나와서 답도 3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풀이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풀이가 있다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는 풀이가 다소 애매해서 저도 제보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좀 특이한 기후학 문제였는데요. 약 11,500년 후에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전축이 바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바로 20번 문제의 문제인데요.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낮아진다. 기온의 연기차가 커진다.
지구 공전 궤도의 오늘쯤에서 여름이 된다. 천국의 북극에 위치하는 별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공전 궤도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여름, 여기서는 겨울이라고 치면은 이쪽이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축을 바꾸게 되면은 여름이 되는 이곳에서는 원일점이 아니라 근일점이기 때문에 3번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갈수록 태양과 더 가까워지고 겨울로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질 수 있어서 2번은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 아닌 이유는 여기가 곧 여름인데요. 근일적으로 태양과 위치가 지금과 더 가깝기 때문에 여름철의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서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고, 천국의 북극에 위치하는 별은 당연히 자전축했으니까 달라지겠죠. 그러면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기상학개론 문제를 풀이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를 쭉 보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계산 문제도 더 추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 화학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지 일반적인 대기 화학 문제도 그냥 화학 원소 기호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학 원소 기호를 평소에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간에서 점수차가 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이 많이 미뤄졌는데요. 4개월 동안 더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